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부터 공천 기득권 타파까지 여야가 갑자기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이어 전기차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와 보상, 또 안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쉽다며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산사태가 난 횡성군을 살펴본 결과 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산사태가 산꼭대기 태양광 시설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책임 공방 속에 복구 공사가 지연된 곳도 발견됐습니다. 그제 전기 자동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60대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분석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대전에서 피파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패했던 클린스만호가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흐린 하늘이 강한 햇살을 막아주며 불볕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여야가 공동 서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가 중심이 된 당 혁신위원 일부 명단을 발표하고 혁신기구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 아래 50분 남짓 진행됐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가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여야가 공동 서약하자고 제안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대표가 제안한 3대 과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입니다. 특히 어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먼저 밝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이미 약속을 어긴 적 있지 않느냐며 사과부터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요.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김 대표는 이 밖에도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꾸짖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 연설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보다 남 탓을 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 서약에 응하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또 이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김기현 대표 연설 끝난 뒤에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 첫 공식 회의를 열었죠.
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기자들 앞에서 포부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윤리정당 회복과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기득권 혁파를 당 혁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은 정치권에 빚이 없고 계파 이익과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김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쇄신을 주도할 일부 혁신위원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희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 5명과 당내 인사로는 이해식 사무부총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 등 2명이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회의에 격려차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며 혁신위 요구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여야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초청 강연을 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와 여당이 어제 발표한 수능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은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라고 엄호했지만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서울시 교육청 소속 전체 교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정당한 활동이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시스템 내부망의 업무 메일은 직원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 교육부는 전교조의 단체 메일 전송을 정치적인 서명 운동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될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학원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이후 수험생과 학원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건지 추론할 자료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능의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출제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공고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은 충분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정부가 급조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물수능 논란이 예견되는 올해의 수능 출제위원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 해도 시기와 방법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능 실전 테스트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새 출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뭐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는 수능 시험의 본질이 흐려지고 단순 암기 비중이 높은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꼬집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필요한 자사고나 외고를 존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입시 과열 양상 자체를 손대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오늘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에 이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파리를 찾으면서 세 나라 정상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어느덧 8번째 해외 방문. 파리 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려서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가방에 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는 문구가 영어로 적힌 열쇠 고리를 달았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 행사장은 파리 서남쪽 위성도시 이실의 물리노의 작은 극장인데 총회를 하루 앞두고 종일 관계자들이 오가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장 주변 거리와 정류장 곳곳에는 우리 기업이 내건 부산엑스포 광고판이 100여 개 설치됐고 총회장과 리셉션장을 잇는 도로는 부산 로드로 꾸며졌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경쟁국들의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30분 동안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고 성악가 조수미 씨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경쟁 도시는 부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까지 4곳.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16일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쳤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찾아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3파전입니다. 세 나라 정상 총력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사우디가 앞선 가운데 벌이는 3파전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이 얼마나 회심의 카드로 작용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 총회가 열릴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 프랑스 정상회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오찬 회담, 배석자를 최소화한 단독 회담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프랑스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수교도 안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와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과거 유럽을 순방하며 북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해제할 때가 아니라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때라고 확실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좋은 진전이란 평가를 내놨는데요. 먼저 김선희 기자의 보도 보겠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정찰 풍선 갈등 이후 소통 부재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미국과 중국. 이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가 있는 경쟁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은 양자 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영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관계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양측은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모두 편리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I heard the same from my Chinese counterparts. We both agree on the need to stabilize our relationship. 하지만 타이완 문제 등 세부 현안을 놓고는 여전한 입장차도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두 나라의 갈등 요소는 여전하지만 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이번 만남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에서 눈길을 끈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리 배치인데요. 자리 배치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자리 배치를 통해서 미중 관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긴 테이블 한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아 있죠.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블링컨 장관 일행이, 맞은편에는 중국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미중 양측의 만남을 시 주석이 주재하는 것 같은데요.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보다 급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번은 5년 전입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는데요. 대등한 위치에서 면담을 한 거죠. 자, 이번에 2016년 4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예방을 받을 때 모습인데요. 역시 나란히 앉아있죠. 폼페이오 장관이나 라브로프 장관보다 시 주석의 격이 높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급 인사와 접견할 때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는 게 외교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서열과 의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의 이번 자리 배치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에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시 주석의 발언이 이 해석에 힘을 더하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双方在一些具体的问题上呢取得了进展，达成了共识，这很好。国与国交往啊，总要相互尊重，以诚相待。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지죠. 어렵게 성사된 이번 만남이 양국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꽁꽁한 미중 관계에 봄이 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은 지난해 수해 현장을 찾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사태 현장을 가보려 합니다. 지난해 산사태가 난 곳은 현재 어떤 상황일지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횡성입니다.
지난해 산사태가 난 곳인데 지금 보면 복구가 거의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이 현장 작년 8월에 산사태가 난 곳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산사태가 집을 덮쳤습니다. 제 오른쪽 화면 왼쪽을 좀 보시죠. 그때 당시에 주택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게 철근등이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가 난 곳인데 먼저 작년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산사태는 이 정오쯤에 발생했습니다. 가정집이 수십 미터를 밀려서 내려왔는데요. 이 집안에 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숨졌고요. 주택 지붕만 보일 정도, 현장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토사가 가득했습니다. 네, 이곳 둔내면 현장 현재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좀 공사가 늦었죠. 지난달에서야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산 꼭대기 넘어서 있는 이 태양광 시설 때문입니다. 현재 돌무더기를 깔고 수로를 넘기는 공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둔내면 산사태는 태양광 시설 때문이라는 정부 공식 발표를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붕괴에 취약하고 빗물이 태양광 패널을 타고 한쪽으로 몰리면서 산사태를 발생시켰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수사는 지지부진, 책임 공방은 늘어졌고 복구 공사는 뒤로 밀렸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는데 2차 피해 없도록 장마철 전에 복구 공사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복구 공사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서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근처에 다른 산사태 현장도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 청일면 지역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에 거기서 계속 방송을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역시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쪽짜리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당시 그 청일면 산사태가 났을 때 지난해 마을이 어땠는지 자료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청일면 산사태가 난 건 지난해 8월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엔 흙이 밀려와서 쑥대밭이었습니다. 상류 경사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 아래 농막과 차량, 진입로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가구 7명이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좁은 길을 뚫어서 5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앞서 반쪽짜리 공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아래쪽 주변 수로 정비가 덜 됐습니다. 여전히 돌무더기 가득하고요. 논밭엔 쓰러진 나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10달이 지났는데 잔해가 쌓여 있어 그런지 마을은 여전히 적막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산사태가 시작된 꼭대기에는 현재 사방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국유림이라서 공사를 일찍 시작했는데 반면에 산 아래쪽은 아직 복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이 주민 동의를 모두 받지 못했고 보상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개울 높이가 토사와 바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산사태도 걱정이지만 장마철 범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산사태 위험 지역이 참 많습니다. 이 산을 헤집어서 집과 건물 짓고 태양광 시설 등을 만든다면 당연히 경사지가 생기고 이 산사태 위험이 크겠죠. 일단 산사태가 발생하면 그 속도는 사람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기상예보와 비상항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 산사태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됩니다. 네, 자연산지도 있고요. 급경사지도 있고요. 도로 옆 비탈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심지 주변에 이 재해위험지구라 부르는 이 경사가 급한 곳도 있습니다. 모두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올 여름 이제 장마철 앞두고 있는데요. 부디 정비를 잘해서 올해는 이 산사태로 인명피해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 횡성에서 YTN 지환입니다. 올 여름 장마는 이번 일요일은 25일쯤 제주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 강화하는 엘니뇨 영향으로 중부지방 장마는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 또 기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요일쯤부터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쯤 제주도부터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일요일쯤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장맛비를 말합니다.
보통 제주도 장마가 6월 19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겁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일요일에는 제주도뿐 아니라 남부 일부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부지방 장마는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중부지방 장마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중부까지 밀어올려야 하는데 그 힘이 다소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발생에 점차 강화하고 있는 엘니뇨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중부지방 장마는 25일쯤 시작되는데 올해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 북반구에는 극심한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는 엘니뇨 영향이 늦어진 장마와 남부 집중호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파랑불이 들어올래 전진을 했는데 차가 과속이 붙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안 붙이려고 차를 그냥 던져주려고 한 거죠. 맞은편 차가 차가 안 와서 그걸 꺾었는데 워낙 속도가 붙어갖고 내가 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 구성을 보여드렸는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수원에서 새벽에 전기차 택시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기사분이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네,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 또 보상, 안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사고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네. 구성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저 사고를 보면요. 그 모범 택시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려갑니다. 날아갈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영상으로 보면 예. 그 EV6 전기차에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빨갛게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시동 켰을 때 들어오는 시동등이고 하이 마운트 스톱 램프라고 맨 위쪽 뒷 유리창 위쪽에 한 뼘 정도 되는 빨간 등이 들어오는 게 브레이크 등이거든요. 네네. 다만 여기서 현재 그 차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영상, 날아오르는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보통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도 차가 순간적으로 붕 뜨게 되면 앞으로 발을 눌러주는 담력을 손실해서 좀 뒤로 물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저 순간만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게 분명하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브레이크 등이 저 순간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보통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바퀴 4개가 동시에 지면에서 떠 있게 되면 실제 밖에 회전수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게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가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네. 대부분의 사고를 보면은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고들은 차량의 가속력이 높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노면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차량의 바퀴가 순간적으로 한쪽 바퀴나 2개가 동시에 접시력을 상승할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제작사에서는 이게 ESC 작동에 의한 브레이크지 운전자는 밟지 않았다고 주장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원인은 좀 분석이 더 필요한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는 거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급발진하면 2가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사고처럼 굉음을 내면서 차가 기준 아니면 설계된 출력 이상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거 급발진이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비탈길에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미끄러져도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출력이나 속도를 내는 건 모두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급발진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도치 않은 가속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본인이 가속 페달을 이 정도 밟았을 때 차가 이 정도의 속도로 평소에 가속했다라는 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어떤 출력을 보여도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어떤 차량의 출력이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착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저렇게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도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물론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사도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요. 전기차도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급발진이라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죠. 자동차에는 ECU라고 이제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급발진 신고 전기차 현황을 보면은 한 건 1년에 뭐 두세 건, 서너 건이었고 실제 그게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2021년에 8건의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자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는 연료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해주면 출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은 전력을 공급해주면서 모터의 회전수가 운전자의 의도한 것보다 빠르게 돌아가면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면서 필요치 않은 출력을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구분할 수 없이 확률적으로는 다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솔린 차량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급발진이 발생하는 뭐 전형적인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뭐 이런 어떤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급가속이 될 때 굉음을 내겠죠. 엔진 소리가 평소에 듣지 못한 정도의 아주 높은 RPM으로 굉음을 내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워낙 조용합니다. 조용하긴 하지만 보타의 어떤 출력이나 동력으로 회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소보다 높은 소리가 들린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내연기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빠르게 엔진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료가 100% 완전 연소를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플러 쪽에서 하얀 연기가, 연소가스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고요. 또 대부분 운전자들의 주장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1, 2초, 2, 3초 안에 끝나지 않고요. 급발진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져서 수십 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착각할 가능성도 작지만 있는 것이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처법 중에서 가장 우선은 모든 페달에서 발을 잠깐 띄고 상황을 잠시 이성적으로 주시하는 어떤 요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그 브레이크를 비롯해 그 속도계에 다 발을 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엑셀레이터 발을 떼고 그리고 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밟으라. 한 번에 나눠 밟지 말고요. 그다음에 변속기를 얼른 중심으로 빼고 중립으로요. 버튼식도 N에다 놓다든지 중립으로 빼고 동시에 시동을 끄고 뭐 스마트 버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쭉 눌러줘서 시동을 끄라고 시동을 끄고요. 시동을 끄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가로수나 가로등, 전봇대 같은 이런 기둥들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범퍼 부위에 보면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센서들이 곳곳에 부착돼 있는데 그 센서하고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으면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받았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어떤 정면에 담벼락을 들이받거나 앞차를 들이받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급발진 사고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고 놀래는데 바로 앞에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날까봐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운전자들이 낮은 속도에서 속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능한 사고를 피하도록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하는데 문제는 속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속 100km를 넘어가서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속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추돌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대상은 역시 차량 대 차량의 충돌이 운전자나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차에서 굉음이 나면서 의도치 않게 속도가 높아질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게 에너지 분산면이나 어떤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많이 붙었을 때는 앞차를 들이받으면 앞차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보통 약간 정차에 있거나 대부분의 사고들이 고속주행 중에 속도가 붙었다기보다는 저속에서 살짝 가속하는 상황에서 저속일 때. 속도가 붙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예, 예. 경우에는 무조건 가장 가까운 차를 들이받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상당히 붙었을 때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네. 한 번에 세게 밟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누어서 밟는 게 좋습니까? 한 번에 꽉 밟아야 됩니다. 오케이. 한 번에 무조건 세게 밟고요. 그렇군요. 나눠 밟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갓길로 가면서 벽면이나 가드레일 같은데 이렇게 계속 스치면서 가면서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까? 늦출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요. 네.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드라이빙 테크닉이 있는 분이나 당황하지 않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혹시 그 도로 연석 같은데 타이어나 휠이 마모되면서 오른쪽 바퀴만 파열된다고 하면 차량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어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드레일을 퉁퉁퉁 치는 부분도요. 실제 속도가 높아졌을 때는 가볍게 충돌한 것만으로도 반발력에 의해서 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확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속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속도가 과도하게 높았을 때는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도로 경계석에 살짝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2차, 3차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꽉 급지하고 발을 뗀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꺼는 이 요령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응급조치 방법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보상 또 사고 원인 분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소송을 진행할 때 운전자가 결함을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고 소송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40년 동안에 급발진에 관련된 소송 중에서 피해자가 결국은 제작사를 이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소비자 중심의 어떤 소비자 보호 문화가 법령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증명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증명해줄 민간 기관이나 인프라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 제작사의 유리한 결론만 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이 속에서 운전자가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운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입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됩니까? 실제 운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뭔가 급발진 사고를 추정할 만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단서를 챙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급발진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DR 장치에 사고 전 5초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15개 이상의 데이터들, 가속 페달을 밟았나, 브레이크를 밟았나, 에어백이 터졌나, 핸들은 어떻게 돌렸나 이런 데이터들이 기록이 됩니다. 예. 다만 여지껏 나온 것들은 그런 기록들이 다 제작사의 제작 결함이 없는 쪽으로 나오고 운전자 과실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급발진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ECU가 오류를 발생했기 때문에 EDR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는 블랙박스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카메라를 발 위치에다가 장착을 해서 그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이 되면 다른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블랙박스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 EDR, 전자 제어 장치 ECU 이런 것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5초 정도만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30초 정도나 1분 아니면 좀 길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제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0초 정도까지 저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 항목입니다. 충돌 전의 속도, 충돌 정보, 에어백 전개 상황,
그런데 이게 5초 동안에 약 0.5초 간격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10개 정도밖에 없고요. 또 대부분의 사고 중에서 충돌을 하면서 그 통신 모듈 간의 데이터 송신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부가 소실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5초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속 110km로 주행할 때 1초에 30m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초면 한 150m 주행할 충분히 긴 거리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10개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 개수를 좀 샘플 레이스를 늘리거나 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지난해 12월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했었는데 그때 블랙박스 영상 보면요. 운전자의 음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제조물 책임법의 자동차 결함의 책임에 대한 유무를 소비자한테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조사가 밝혀야 되는데 음성이 당황하는 게 다 녹음되고 저도 그때 가서 들었거든요. 예.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지 않고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도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당황해서 이 차가 왜 이래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런 음성은 충분히 저희가 당황스러움을 읽었고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어떤 소비자 보호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브레이크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 달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블랙박스의 세컨 카메라나 세 번째 카메라를 네. 실제 발 쪽에 달아서 영상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차량이 급발진할 경우에 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일본은 2019년부터죠. 차량에 뭔가 이상한 어떤 가속이 붙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모든 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을 장착을 의무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나라도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은요, 실제 그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고 중에 80~90%는 대부분 운전자의 착각이라고 판명이 현재까지 나고 있고 네. 5%, 10%만 가지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정 다툼을 통해 가지고 규명할 건 규명을 할 얘기지만 네. 실제 킬 프로그램을 장착을 한다고 하면 운전자들의 착각인 80~90%는 무조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책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하는 법안 계속 발의는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영화 범죄도시 3가 9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우와 제작진이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블리로 불리는 마동석 배우, 범죄도시가 자신의 인생 그 자체라고 했는데요. 더 진화한 시리즈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전국 극장가는 범죄도시 3가 점령했습니다. 어떤 빌런이 나와도 또 동석 형님의 주먹 한 방으로 다 때려잡을 수 있고 무조건 우리 주인공이 승리한다. 이런 통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주말 무대 인사에 이어 다시 극장을 찾은 감독과 배우들은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예상하지 못한 큰 사랑을 받았다며 삶의 반이 복싱이었고 절반은 영화였던 만큼 범죄도시 시리즈에 인생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도시는 저한테는 제 인생 자체죠.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운동, 이런 복싱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여기다 담았던 것 같아요. 흥행 비결에 대해 마 배우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건을 소재로 형사와 프로파일러의 고증을 받았고 스파링을 통해 현실적인 주먹 액션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범죄도시 시리즈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어떤 시리즈 어떤 편에서는 조금 더 느와르스럽고 무겁고 그런 시리즈의 한 편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좀 기존의 거랑 좀 느낌이 완전 다른데 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런 주성철 역으로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준혁 배우는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 가득 관객들이 채워주셔서 제가 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베트남, 북미에서도 범죄도시 3의 흥행 성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쯤 1,000만 관객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이 시각 들어온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1년 전보다 4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중국 투자액이 6억 7천만 달러로 89% 가장 많이 감소했고,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52%, 부동산업이 71% 줄었습니다.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동시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가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이 1심에서 공적 관심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규제로 인해 수출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안산시 단원고 도로에서 비비탄 총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을 맞춰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승용차로 13초간 고속 질주하다 대학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놓인 중군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서울 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진에어가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 탑승 수속 창구를 기존 1여객터미널에서 2여객터미널로 이전합니다. 드론 작전사령부가 오는 9월 창설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와 법원 등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 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영철 전 통일전선 부장이 정치국으로 복귀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 분야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정했습니다.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려는 대반격 작전과 관련해 현재 힘겨운 싸움 중이고 아직 최대 타격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쓰리쿠션과 예술구 무대를 누볐던 미스터 매직 세이기너가 프로당구 PBA 데뷔전인 블루원 리조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이상대에 세트점수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흐린 날씨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9도가량이나 낮습니다. 하루 사이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서울 일부, 강원과 호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부와 산간에 7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는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전주는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일요일쯤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부터 공천 기득권 타파까지 여야가 갑자기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